안녕하세요. 달콤한 책방지기 아이리스입니다. 오늘은 플로베르의 마담 보바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 줄거리를 요약해 드릴게요. 남편 샤를르에게 만족을 못하던 엠마는 로돌프의 달콤한 속삭임에 빠져 그와 은밀한 만남을 가집니다. 은밀한 만남이 잦아지면서 엠마는 로돌프와의 사랑의 도피를 제안하지만 엠마의 격렬한 애정에 부담을 느낀 로돌프는 도피를 하기로 한 날 편지를 남기고 그녀를 떠나버립니다. 시련의 상처로 병을 얻게 된 엠마를 위해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 샤를르는 기분 전환하기 위해 루앙으로 오페라를 보러 갑니다. 오페라 극장에서 우연히 레옹과 재회하게 된 엠마는 예전에 꽃피우지 못한 사랑을 불태우게 됩니다. 소설 속의 몽상적인 연애를 동경하고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엠마는 점점 사치와 향락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레옹과 매주 은밀하게 만나고 있는 엠마는 남편 샤를르에게 들킬 듯 말 듯 위기를 넘기지만 음흉한 상인 뢰뢰에게 미래 장면을 들키고 말았습니다. 영악한 뢰뢰는 엠마의 약점을 이용하면서 교묘한 상술과 은근한 협박으로 엠마를 부추겨 보바리 부부의 재산을 삼켜버리기 위해 엠마에게 큰 돈을 빚지게 합니다. 점점 더 대담해지는 엠마는 이제 거리낌 없이 레옹과의 만남을 즐기며 비극적인 최후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서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조여오는 지급 기한. 레옹이 충동적으로 용빌에 갔을 때 오메의 신세를 졌기 때문에 그는 그에 대한 보답으로 오메를 루앙에 초청했다. 그런데 하필이면 목요일에 가겠다고 연락이 왔다. 모처럼 바깥 구경을 하게 된 오메는 신이 났다. 하하, 좋아. 술집에도 가보고 극장 구경도 해봐야지. 혹시 당신? 오메 부인이 의심에 찬 표정으로 눈꼬리를 치뜨자 오메는 오히려 큰 소리를 쳤다. 어이구 마누라, 당신은 내가 1년 내내 약국에서 약 냄새만 맡아 건강이 나빠졌다고는 생각 안 해봤어? 이럴 땐 기분 전환이 필요한 거라니까. 오메는 루앙에 도착하자마자 레옹을 불러 노르망디라는 술집으로 데려갔다. 그날 엠마는 호텔에서 한참을 기다려도 레옹이 오지 않자 레옹의 사무실로 달려갔다. 하지만 레옹은 보이지 않았다. 두 남자는 2시가 될 때까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오메는 화려한 술집 분위기에 취해 술이 몇 순배가 돌아도 일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레옹은 지금쯤 엠마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해서 조바심이 났다. 이제 그만 가시지요. 제가 호텔에 들렀다가 사무실에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래? 그럼 내가 데려다 줌세. 레옹은 블로니 호텔 앞에서 오메와 헤어진 뒤 급히 층계를 뛰어 올라갔다. 오메 때문에 늦었다고 사정을 설명했지만 엠마는 화가 나서 밖으로 나가려 했다. 그러자 레옹은
무릎을 꿇고 그녀의 허리를 두 팔로 껴안으며 애원했다. 제발 이대로 가지 마세요. 엠마는 꼿꼿한 자세로 서 있었다. 두 눈은 불타는 듯 레옹을 쏘아보았다. 하지만 곧 그녀의 눈망울이 촉촉하게 젖어들었다. 엠마는 두 손을 내밀었다. 그때 호텔 종업원이 노크를 했다. 손님이 레옹을 찾는다는 것이었다. 또 오메였다. 금방 만나고 돌아올게요. 오메는 현관에 내려온 레옹을 보고 말했다. 아까는 자네가 지친 것 같아서 그냥 보냈지만 아무래도 아쉬워 다시 왔네. 우리 술이나 한 잔 더 하세. 법률사무소에서 할 일이 남아있어요. 참, 자네 꽉 막힌 사람이구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소송 서류 나부랭이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런 건 잠깐 젖혀둬도 괜찮아. 배포를 키우게. 젊은 사람이 이래서야 쓰나. 그래도 들어가야 합니다. 그럼 나도 같이 가세. 자네가 일을 마치는 동안 기다리며 신문이나 읽고 있지 뭐. 오매의 끈기에 굴복한 레옹은 어쩔 수 없이 술집으로 끌려갔다. 그는 몇 차례나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오매에게 붙잡혔다. 조금만 있다가 같이 루앙의 등불 잡지사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보세. 편집장인 토마생 씨도 소개시켜 줄게. 나중에요.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어요. 다급해진 레옹은 오매를 뿌리치고 번개처럼 호텔로 달려갔다. 하지만 엠마는 이미 떠나고 없었다. 엠마는 자신이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레옹과 헤어질 빌미를 잡았다고 여겼다. 하지만 기분이 좀 가라앉자 자신이 지나쳤다는 걸 깨달았다. 사랑하는 사람을 비방할 때는 조심해야 했다. 우상에 손을 대 금박이 벗겨지게 해서는 안 되는 법이다. 그때부터 두 사람은 서로 조심스럽게 대했다. 현실과 거리가 먼 꽃이나 별, 달을 노래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위험한 사랑 노름을 이어갔다. 그런데도 꼬집어 말할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가 그들 사이에 스며든 것만은 분명했다. 레옹은 알게 모르게 사랑에 관한 한 엠마가 자신보다 한 수 위라고 생각했다. 그러고 보니 이전에 매력적으로 보이던 것들이 점차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그녀에게 깊이 빠져드는 게 찜찜했다. 둘 사이에 오해가 생기면 언제나 승리는 엠마의 몫이었다. 그러나 이미 엠마에게 깊이 중독된 그는 그녀의 구두 소리만 들려도 정신이 흐려졌다. 엠마는 레옹의 옷맵시부터 얼굴 표정까지 자잘하게 신경을 써주었다. 건강을 걱정해주고 나쁜 습관을 고치라고 충고하기도 했다. 그녀는 언제까지나 레옹과 함께하고 싶다며 목에 성모상 메달을 걸어주기도 했다. 당신은 오직 저만을 사랑해야 해요. 하루는 루앙에서 한 남자가 엠마를 찾아왔다. 은행원 뱅사레의 심부름꾼이었다. 그는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샤를르가 서명한 700프랑짜리 어음이었다. 레레가 약속을 어긴 것이다. 엠마는 얼른 하녀를 보내 그에게 와달라고 전했지만 그는 오지 않았다.
심부름꾼은 한참 기다리다가 물었다. 뱅사르 씨에게 뭐라고 전할까요? 글쎄요. 이렇게 전해주세요. 지금은 가진 것이 없고 다음 주에는 가능하니까 기다려 주십사 하고요. 이튿날 정오에 엠마는 어음 지급 거절 증서란 문서를 받았다. 그녀는 깜짝 놀라 레레의 가게로 달려갔다. 그는 13살 된 꼽추 여자애와 함께 물건을 포장하고 있었다. 아, 잠깐만 기다리세요. 곧 끝납니다. 레레는 그녀를 2층의 작은 방으로 안내했다. 장부가 놓여있는 커다란 책상과 금고가 보였다. 레레는 의자에 걸터앉으며 거만한 표정으로 물었다. 부인,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이것 좀 보세요. 저더러 어쩌란 말씀이세요? 어음을 돌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엠마가 문서를 내보이며 항의했다. 자금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야 뻔하지요. 재판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엔 차압이 들어오겠지요. 뻔뻔스러운 그의 태도에 엠마는 화가 울컥 치밀었지만 꾹 참았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뱅사르 씨를 달랠 방법이 없을까요? 글쎄요. 그 작자 잘 안 될걸요? 아랍인보다 더 지독한 사람이니까. 당신이 힘을 써주세요. 부인, 저도 여태까지 할 만큼 해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레레는 두꺼운 장부를 꺼내 펼쳐 보이더니 손가락을 짚어가며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8월 3일 200프랑, 6월 17일 150프랑, 게다가 보바리 선생께서 서명하신 700프랑짜리 어음과 300프랑짜리 어음은 따로 있습니다. 또 부인께서 제게 조금씩 빌려가신 돈의 이자를 더하면 아유 엄청나군요. 이젠 저도 이 미련한 짓을 그만하고 싶습니다. 차디찬 그의 목소리에 엠마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어쨌든 급한 불은 꺼야 했다. 그래도 레레 씨가 도와주셔야지요. 저는 이제 힘이 없어요. 공이 뱅사레에게 넘어갔거든요. 레레는 자신도 지금은 빈털터리 신세라 아무 도움을 줄 수 없다고 선언하면서 뱅사르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 엠마는 결연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다. 그녀의 침묵이 마음에 걸렸는지 레레가 말을 덧붙였다. 어떻게 해서라도 며칠 내에 돈이 들어올 수 있다면. 그래요. 바르느빌르 땅에 잔금이 들어오면. 아, 그래요? 아직 랑글로아 씨의 잔금이 남아있나요? 그렇다면 뭔가 살 방법을 찾을 수도 있겠네요. 당장 얼마 정도나 필요하시죠? 되는 대로 좀 해주세요. 레레는 잠깐 눈을 감고 생각했다. 그러다 종이에 숫자를 쓰면서 계산을 하더니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거 참 위험한데. 골치 아프게 생겼군. 그는 한 달 기한으로 250프랑짜리 어음 넉 장을 써서 엠마에게 건네주었다. 이제 뱅사르만 설득하면 되겠군요, 부인. 아시겠어요? 저는 일단 마음만 먹으면 시원시원하게 일을 처리한답니다. 그날 밤 엠마는 샤를르를 졸라 보바리노 부인에게 편지를 쓰게 했다. 나머지 유산을 모두 보내달라는 내용이었다. 며칠 뒤 노부인에게 답장이 왔다.
그동안 모든 계산이 끝났고 이제 남은 거라고는 바르느빌레에 있는 땅과 600프랑의 연금뿐이라는 것이었다. 답답해진 엠마는 환자 몇 사람에게 청구서를 보냈다. 얼마간의 돈이 들어왔지만 빚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때부터 엠마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낡은 장갑이며 오래된 모자, 집안의 철물들을 팔았고 펠리시테나 르 프랑스와 부인, 적십자 여관의 안주인 등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닥치는 대로 돈을 꿨다. 얼마 후 바르느빌레의 땅을 판 잔금이 들어왔다. 엠마는 그 돈으로 어음 2장을 갚았지만 나머지 1,500프랑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하루는 빚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다가 펜과 종이를 집어 던져버렸다. 집안 분위기는 날로 침울해졌다. 드나드는 장사꾼들은 하나같이 성난 얼굴로 나갔다. 오메 부인은 베르트가 구멍난 양말을 신고 있는 것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다. 샤를르가 무슨 말이라도 할라치면 엠마가 먼저 짜증을 냈다. 왜 저렇게 화를 내는 걸까? 아무것도 모르는 샤를르는 아내의 신경쇠약이 걱정되었다. 그것마저도 그는 자신의 배려가 부족한 탓으로 돌렸다. 그는 아내를 안고 싶었지만 귀찮아할까봐 그만두었다. 그런 상황에서도 목요일이 되면 엠마는 레옹에게 달려갔다. 그녀에게 그것만이 유일한 기쁨이었다. 두 사람이 만나서 쓰는 비용은 늘 엠마가 됐다. 레옹이 걱정이라도 하면 엠마는 당당하게 말했다. 월급쟁이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엠마는 레옹에게 금도금한 은수저 6벌을 내밀면서 전당포에서 돈으로 바꾸어라고 부탁했다. 레옹은 시키는 대로 했지만 기분이 찜찜했다. 얼마 전 그는 엠마와의 관계를 정리하라는 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었다. 누군가 익명으로 그녀에게 편지를 보내 아들과 유부녀의 관계를 폭로했던 것이다. 레옹의 어머니는 레옹이 다니던 법률사무소 소장인 귀보카주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레옹을 붙잡고 간곡하게 설득했다. 젊은 나이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야. 하지만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자네 장래를 보장할 수 없어. 그때 레옹은 엠마와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맹세를 지키지 않은 것이 후회스러웠다. 얼마 후 그는 승진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다. 이제 레옹은 여자에 대한 열렬한 감정과 공상을 버렸다. 엠마의 매력에도 적잖이 흥미를 잃었으며 그녀의 눈물에도 무감각해졌다. 그것은 엠마도 마찬가지였다. 환상처럼 느껴졌던 연애 감정도 시간이 지나자 결혼 생활의 평범함과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어떻게 그와 헤어질까? 그것은 일종의 굴욕이었다. 엠마는 점점 몸과 마음이 지쳐갔다. 엠마는 법원의 소환장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하루하루가 너무나 피곤해서 영영 잠들고 싶은 기분이었다. 목요일부터 사순절이라 루앙에 갔던 엠마는 저녁에 용빌에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레옹의 친구들과 함께 가면 무도회에 참가했다.
밤새 춤을 추고 나서 식당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정신이 아득해졌다. 조금 뒤 기력을 찾은 엠마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빨리 돌아가 봐야겠어요. 집에 도착하자 펠리시테가 괴종시계 뒤에 감춰두었던 회색 봉투를 꺼내주었다. 엠마는 봉투에 든 문서를 보고 얼굴빛이 노래졌다. 국왕과 법률과 재판소의 이름으로 보바리 부인에게 명한다. 24시간 이내에 8,000프랑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집안의 물건을 강제 처분한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8,000프랑이라니? 엠마는 경악했다. 이것은 분명 레레의 공작이었다. 그때까지 엠마는 물건을 사면서 레레에게 한 번도 돈을 주지 않았다. 게다가 빚을 업고 어음에 서명했으며 몇 차례나 그것을 고쳤었다. 따라서 새로운 지급기한이 되면 어음의 액수가 크게 불어났다. 레레는 그렇게 해서 한몫 단단히 쥐게 된 것이다. 겨우 마음을 가라앉힌 엠마는 레레를 찾아갔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계시죠? 물론 농담이시겠죠? 아닙니다. 농담이라니요? 뭐라고요? 레레는 평소에 유들유들한 미소를 거두고 차갑게 말했다. 부인, 제가 언제까지 공짜로 물건이나 대주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으로 보셨습니까? 저도 돈을 벌어야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금액이 말도 안 되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재판관이 그 금액을 인정하고 판결을 내렸으니까요. 물론 이 모두가 뱅사리의 짓이긴 합니다만. 당신 힘으로 어떻게... 제 힘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레레의 대답은 간단했다. 엠마는 정신이 아득해졌다. 파산이 눈앞에 와 있었다. 레레는 그녀를 바라보며 빈정거렸다. 이게 다 부인 탓입니다. 그동안 부인께서는 아주 즐겁게 사셨지 않습니까? 설교하지 마세요. 저는 틀린 말은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엠마는 맥이 풀렸다. 어떻게 방법이 없겠느냐고 떼를 써보기도 하고 빌어보기도 했지만 레레의 반응은 한결같이 차가웠다. 엠마는 애원하면서 손을 그의 무릎에 올려놓기까지 했다. 손 치우세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창녀처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부인. 자꾸 그러면 주인에게 당신의 정체를 밝히고 말겠어요. 그러세요. 저도 밝힐 게 있습니다, 주인에게. 레레는 금고에서 1,800프랑짜리 영수증을 꺼냈다. 그것은 뱅사르가 어음 할인을 해주었을 때 엠마가 건넨 영수증이었다. 이걸 보면 의사 선생께서 부인을 의심하지 않을까요? 당신은 정말... 엠마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레레는 방안을 어슬렁거리며 말했다. 이건 꼭 보여드릴 겁니다. 그렇죠? 즐거운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일로 사람이 죽는 법은 없으니까. 제가 이런 수단을 쓰지 않고는 부인에게 돈을 받아낼 수가 없죠. 그 큰 돈을 제가 어디서 구해온단 말이에요. 부인에겐 좋은 남자친구가 많지 않습니까? 엠마는 온몸에 경련이 일었다. 좋아요.
서명할게요. 어음을 내주세요. 약속할게요. 이젠 서명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뭐든지 팔아서 갚을게요. 부인, 농담하지 마십시오. 부인께서 가진 게 뭐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제발요. 고소를 취하시키려면 얼마가 필요한가요? 이미 늦었습니다. 하지만 총액의 일부나마, 아니, 전부를 가져온다면? 다 소용없는 일이라니까요. 제발 레레 씨, 며칠만 더 기다려주세요. 엠마가 흐느끼며 애원했지만 레레는 요지부동이었다. 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끝났어요. 그건 제가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파산. 이튿날 법원에 집달리 아랑이 차압조서를 작성하기 위해 입회인 2명과 함께 찾아왔다. 엠마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샤를의 진찰실에 있는 물건부터 조사했다. 부엌의 접시와 냄비, 의자, 촛대 등은 물론이고 침실과 화장실까지 뒤졌다. 죄송합니다, 부인. 이거 참 멋진데요? 아름답습니다. 집달리는 이따금 탄성을 지르며 물품 내역을 꼼꼼히 기록했다. 그들이 다락방까지 뒤지자 엠마는 옛날에 로돌프와 주고받았던 편지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올랐다. 이튿날 엠마는 루앙에 가서 대금업자들을 찾아다녔다. 하지만 그들은 그녀의 현재 사정을 듣고 코웃음을 쳤다. 돈을 아무에게나 빌려주는 줄 아십니까? 지친 엠마는 2시쯤 레옹의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다. 한동안 아무 기척이 없다가 한참 뒤에 레옹이 얼굴을 내밀었다. 어쩐 일이에요? 제가 방해했나요? 아니요. 하지만 집주인이 여자가 방에 오는 걸 싫어해서요.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요. 엠마는 레옹을 이끌고 블로뉴 호텔로 갔다. 물 한 컵을 단숨에 들이킨 그녀는 심각한 얼굴로 말했다. 제 부탁 좀 들어주세요. 지금 당장 8,000프랑이 필요해요. 레옹은 입을 쩍 벌렸다. 당신 어떻게 된 거 아니요? 아니요. 내 정신은 지극히 정상이에요. 엠마는 집에 집달리가 찾아온 정황부터 자신이 뢰뢰에게 당한 이야기를 빠짐없이 털어놓았다. 당신이라면 저를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그런 큰 돈을... 제발. 엠마가 매달리자 레옹은 무뚝뚝하게 말했다. 사태를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군요. 3,000프랑만 있으면 일단 상대를 달랠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문제는 조금 쉬워졌다. 레옹 같은 사람이 3,000프랑쯤 구하지 못하겠는가? 그럼 어떻게 좀 해봐요. 빨리요. 엠마의 독촉에 질린 레옹은 밖으로 나갔다. 1시간쯤 지난 뒤 레옹이 돌아왔다. 표정이 어두웠다. 3사람이나 만나보았는데 어렵다는 말뿐이었소. 2사람은 마주 앉아 한참 동안 꼼짝하지 않았다.
갑자기 엠마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내가 만일 당신이라면 반드시 돈을 구해올 거예요. 어디에서 말이오? 당신의 법률 사무소에서. 엠마는 레옹을 똑바로 쏘아보았다. 그 눈동자에는 악마의 대담성과 마녀의 요염함이 뒤엉켜 있었다. 그렇게 엄청난 범죄를 강요하는 여자의 시선에 레옹은 기가 질려버렸다. 그는 무서운 생각이 들어 화제를 돌렸다. 아 참, 모렐이 오늘 밤 돌아오기로 했어요. 그 친구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줄 수 있지요? 엠마는 별로 기뻐하지 않았다. 내 말을 믿지 못하는 건가? 레옹은 얼굴을 붉히며 말을 이었다. 만일 늦으면 내가 내일 3시까지 용빌로 직접 돈을 가져갈게요. 알았죠? 레옹은 서둘러 밖으로 나갔다. 엠마의 어깨가 한껏 처졌다. 내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들리자 그녀는 습관처럼 용빌로 돌아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적십자 여관으로 가는 내내 엠마는 검은 베일 속에서 눈물을 흘렸다. 이제 깊은 나락으로 굴러떨어지는 과정만 남았을 뿐이다. 여관 앞에 다 다르자 오메가 구입한 약품들을 마차에 싣고 있었다. 엠마는 비명을 지르고 싶도록 반가웠다. 그래, 안 되면 죽어버리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자 마음이 편안해졌다. 엠마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거지에게 전 재산인 5프랑짜리 금화를 던져주었다. 이튿날 아침 9시 엠마는 광장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리에 잠을 깼다. 사람들이 기둥에 붙어있는 벽보를 보고 떠들고 있었다. 오메와 르프랑스와 부인도 끼어 있었다. 마님, 큰일 났어요. 펠리시테가 방으로 뛰어들어와 소리쳤다. 엠마는 비로소 자기 집의 모든 물건이 경매에 붙여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두 여자는 멍하니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들끼리는 비밀이 없었다. 펠리시테가 입을 열었다. 저라면 지금 당장 기요맹 씨를 찾아가겠어요. 그러면 될까? 그래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펠리시테의 충고대로 엠마는 광장을 피해 공증인 기요맹 씨 집을 찾아갔다. 하늘이 잔뜩 흐려 진눈깨비가 날렸다. 초인종을 누르자 하인 테오도르가 나와 그녀를 식당으로 안내했다. 커다란 독이 난로 안에서 장작이 후두둑 소리를 내며 타고 있었다. 조금 뒤 기요맹이 실내복 차림으로 들어와 인사를 하더니 엠마에게 식사를 권했다. 하지만 엠마는 그럴 겨를이 없었다. 기요맹 씨, 먼저 제가 청을 드릴 게 있어요. 예, 말씀해 보시지요. 기요맹은 평소 레레와 자주 왕래하며 일했기 때문에 엠마가 왜 찾아왔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했다. 부인, 추우니까 불을 쬐면서 말씀하세요. 아, 난로를 더럽힐까 봐서요. 아름다운 것은 아무것도 더럽히지 않습니다. 공증이는
은근한 태도로 그녀를 대했다. 그러면서 옆에 바짝 다가앉았다. 하지만 엠마는 그런 행동에 개의치 않고 다급하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했다. 그래서 제가 지금 3,000프랑이 필요하답니다. 요즘에는 투자만 잘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어려운 지경에 빠지셨군요. 그걸 제가 알았어야죠. 진작 제게 오시지 그러셨어요. 저는 부인이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다 해드릴 수 있는데요. 기요맹은 엠마의 두 손을 가만히 어루만졌다. 그녀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자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엠마에게 미친 듯이 키스를 퍼부었다. 당신은 정말 아름답군요. 그 누구도 당신을 거역할 수 없을 겁니다. 기요맹의 안경 너머로 불꽃이 튀었다. 잠깐 동안 멍한 상태에 빠졌던 엠마는 몸서리를 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기요맹 씨, 전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뭘 말입니까? 돈 말이에요. 3,000프랑. 하지만 이성이 고개를 쳐들었지만 엠마의 아름다운 자태를 눈앞에 두고 욕망을 참을 수 없게 된 공증인이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좋습니다. 좋아요. 그까지 3,000프랑쯤이야 당장 내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부인을 좋아합니다. 기요맹은 엠마의 허리를 껴안았다. 엠마는 갑자기 이 유들유들한 치안을 죽이고 싶어졌다. 남의 약점을 이용해 뻔뻔스러운 짓을 하다니 고약하군요. 전 몸을 팔러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엠마는 그를 세차게 밀쳐내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공증이는 순간 당혹감에 어쩔 줄 몰랐다. 하지만 금방 마음을 가라앉혔다. 자칫 그녀에게 깊이 빠져들 뻔했는데 차라리 잘된 일이었다. 엠마는 부들부들 몸을 떨면서 집 쪽으로 뛰어갔다. 야비하고 더러운 놈. 모욕감이 그녀의 분노를 더욱 달구었다. 하느님이 자신만을 괴롭히려 애쓰는 것만 같았다. 악에 바칠 대로 바친 그녀는 남자란 남자는 모조리 몽둥이로 후려치고 침을 뱉어주고 싶었다. 집에 도착하자 그녀는 한 걸음도 내디딜 힘이 없었다.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던 펠리시테가 그녀를 보고 물었다. 어떻게 되었어요? 틀렸어. 두 사람은 다시 마주 앉아 도와줄 사람을 물색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샤를레에게 뭐라고 변명할까? 당신이 밟고 있는 양탄자나 난로나 침대가 당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는 나를 어떻게 대할까? 물론 그는 나를 용서해 주겠지. 하지만 그 용서는 견디기 힘든 모멸감을 안겨줄 거야. 다시 고민에 빠진 엠마는 조금 전에 공증인에게 몸을 맡기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그때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샤를레였다. 그의 얼굴은 회칠한 벽보다 더 창백했다. 겁에 질린 엠마는 후닥닥 광장으로 도망쳐버렸다. 엠마는 한동안 방황하다가 비내를 떠올렸다. 평소에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았던 사람이다. 엠마는 자연스럽게 그의 집으로 발길을 옮겼다. 그렇지만
프랑스 군대를 다녀와 레지옹 도네르 훈장까지 받은 용사 비네는 그리 만만치 않았다. 보바리 부인에 대한 욕심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용빌에서 오래도록 명예롭게 살고 싶다고 했다. 수치를 무릅쓰고 시도한 또 한 가지 방안이 수포로 돌아가자 엠마는 거의 쓰러질 지경이 되었다. 그녀는 지친 몸을 이끌고 롤레 부인의 집까지 터덜터덜 걸어갔다. 숨이 가빠요. 옷 좀 풀어주세요. 엠마는 침대 위에 쓰러져 엉엉 울었다. 유모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이유를 묻지 않았다. 조금 뒤 엠마는 레옹의 약속이 떠올랐다. 어쩌면 그가 돈을 마련해 왔을지도 몰랐다. 지금 몇 시죠? 3시쯤 되었겠네요. 아, 그렇군요. 엠마는 유모에게 빨리 집으로 가서 레옹이 왔으면 데리러 와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결코 자신을 배신할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벌써 레레에게 지폐 석장을 던져주는 자신의 모습이 그려졌다. 그 다음에는 남편만 적당히 속여 넘기면 되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유모가 돌아오지 않았다. 궁금해하던 엠마는 뜰에 내려가 서성대다가 지쳐 다시 방으로 돌아왔다.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가 일어나 입을 열기도 전에 롤레 부인이 말했다. 집에는 아무도 안 오셨다는데요? 뭐라고요? 아무도 안 오셨대요. 나리는 울고 계시고요. 식구들이 마님만 찾고 있어요. 엠마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두 눈은 초점을 잃고 두리번거렸다. 롤레 부인은 섬뜩한 느낌에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맞아. 그때 번개처럼 엠마의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로돌프였다. 로돌프는 친절하고 다정하며 도량이 넓은 신사였다. 혹시 그가 잠깐 망설이더라도 자신이 교태와 매력을 발휘하면 반드시 도와주리라는 믿음이 생겼다. 엠마는 곧바로 위셰트 농장으로 달려갔다. 엠마의 선택. 그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하지? 엠마는 로돌프를 찾아가면서 숱한 상념에 사로잡혔다. 드디어 낯익은 언덕 위에 숲과 나무, 그리고 커다란 저택이 나타났다. 옛 사랑의 추억이 새삼스레 되살아났다. 그녀는 예전처럼 뜰의 조그마한 문으로 들어가 계단을 올라갔다. 로돌프의 방은 맨 끝에 있었다. 혹시 이 사람이 없는 게 아닐까? 한동안 마음을 추스른 엠마는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로돌프가 엠마를 보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 당신이 웬일이요? 당신과 의논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왔어요. 당신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군. 여전히 아름다워. 쓸모없는 아름다움이죠. 당신에게 버림받았으니까. 그녀가 씁쓸한 표정을 짓자 로돌프는 재빨리 변명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갑자기 거짓말을 하려니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다급한 엠마는 그의 어처구니 없는 변명도 진심으로 받아들였다. 아무래도 좋아요. 저는 무척 괴로웠으니까. 엠마는 슬픈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인생이란 다 그런 거라오. 그렇지요. 하지만 그 뒤 당신은 행복했나요?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었지. 그저 그랬어. 그럼 헤어지지 않는 편이 나았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랬을지도 모르지. 엠마는 로돌프에게 다가서며 말했다. 아, 로돌프? 전 지금도 당신을 사랑해요. 역시 전 당신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로돌프의 마음이 흔들리는 기색이 역력했다. 엠마는 그의 머리카락을 매만지며 속삭였다. 무정한 사람 같으니 그동안 애인을 여럿 만들었겠죠? 말씀해 보세요. 그 여자들의 마음을 이젠 저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당신이 조금만 유혹해도 맥을 못 쳤을 테니까. 정말 당신 같은 남자는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되나요? 우리 다시 사랑하면 안 되나요? 영롱하게 젖은 엠마의 눈을 보자 로돌프는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다. 그는 여자를 껴안고 윤기 나는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그리고 가볍게 키스하며 물었다. 아, 당신 얼굴에 눈물 자국이 있군. 무슨 일이 있었나? 엠마는 애달픈 눈물을 흘렸다. 로돌프는 그녀가 자신을 너무 그리워해서 그런 것이라 짐작했다. 미안하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뿐이야. 부디 어리석었던 나를 용서해 주오. 그러니 무슨 말이든 좀 해보시오. 저 실은 파산했어요. 로돌프. 제게 3,000프랑만 빌려주실 수 없나요? 로돌프는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다. 엠마는 말을 계속했다. 주인이 공증인에게 재산을 맡겨두었는데 모두 가지고 달아나 버렸어요. 하지만 시아버지의 유산이 남았으니 완전히 파산한 건 아니에요. 근데 당장 3,000프랑이 없어서 차압을 당하게 되었어요, 로돌프. 당신이 도와주셔야 해요. 결국 엠마는 돈 때문에 자신을 찾아온 것이다. 비로소 정황을 알게 된 로돌프의 마음이 싸늘해졌다. 자선이라면 좀 불편하더라도 돈을 내줄 수 있었다. 하지만 사랑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것은 가장 지저분한 거래였다. 부인, 제게는 그만한 돈이 없습니다. 없다고요?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심한 망신을 당할 줄이야. 제가 잘못 생각했군요. 그러니까 당신은 저를 전혀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 당신도 다른 남자와 다를 게 없군요. 실망한 엠마는 그렇게 속마음을 드러냈다. 로돌프는 자신도 현재 돈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다고 변명했다. 엠마는 그를 비웃었다.
참, 안 됐네요. 그렇게 가난하다면 저것들은 다 뭔가요? 엠마가 가리킨 곳에는 은으로 세공한 소총과 거북 등껍질을 끼운 시계, 아름다운 무늬가 새겨진 시계 등이 장식되어 있었다. 가난뱅이가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군요. 별장과 농장과 숲과 개, 파리 여행. 저라면 뭐든지 당신이 달라고만 하면 다 드렸을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다 팔아서 말이에요. 그런데 고작 3,000프랑 때문에 나를 외면하다니. 어쨌든 나는 그만한 돈이 없어. 로돌프는 꿋꿋하게 버텼다. 마치 강철 방패로 무장한 것 같았다. 엠마는 두 말 없이 돌아섰다. 그리고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무정한 농장을 빠져나왔다. 문득 자신의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듯 했다. 엠마는 광장을 지나 약사의 집으로 달려갔다. 아무도 없었다. 부엌으로 들어가자 쥐스탱이 있었다. 내게 열쇠를 주렴. 지붕 밑에 있는 창고 열쇠를. 뭐라고요? 쥐스탱은 창백한 보바리 부인의 얼굴을 보고 섬뜩한 느낌을 받았다. 엠마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에게 명령했다. 어서 열쇠를 줘. 저 주인날이께 여쭤보고요. 그럴 필요 없어. 내가 나중에 말씀드릴게. 너는 불이나 좀 비춰줘. 서리빨 같은 그녀의 목소리에 쥐스탱은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 창고 안에 들어가 약장을 살펴보니 파란 병이 있었다. 엠마는 망설임 없이 병마개를 열고 안에 들어있는 하얀 가루를 한 움큼 입에 털어넣었다. 쥐스탱이 소리쳤다. 안 돼요. 넌 아무 말도 하지 마. 이건 모두 오메 씨 책임이야. 엠마는 그렇게 소년을 달랜 다음 밖으로 나갔다. 샤를리는 차 앞 소식을 듣고 집으로 달려왔다. 엠마는 보이지 않았다. 그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마구 고함을 지르다 기절하고 말았다. 한참 뒤에 깨어났지만 아내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다. 어디로 갔을까? 그는 사람들에게 부탁해 아내를 찾아보았다. 하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다. 저녁 6시가 넘도록 엠마가 나타나지 않자 샤를리는 혹시 루앙에 간 게 아닌가 싶어 큰 길까지 나갔다가 돌아왔다. 집에 들어오니 그 사이에 엠마가 와 있었다.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아 있다가 샤를에게 편지 한 장을 내밀며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다. 내일 읽어보세요. 그때까지는 제발 아무것도 묻지 마세요. 여보. 피곤하군요. 좀 쉬게 해줘요. 그녀는 침대에 누웠다. 비소의 쓴맛이 느껴졌다. 침대 곁에 서 있는 샤를리의 숨소리가 요동치듯 크게 들렸다. 죽는 게 별거 아니군. 난 이제 영원히 잠들 거야.
엠마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벽 쪽으로 돌아 누웠다. 잉크처럼 언짢은 맛이 점점 진해졌다. 목이 말라. 목이 다 들어가는 것 같아. 이윽고 그녀가 신음을 토해냈다. 비소가 독성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다. 여보,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창문을 열어주세요. 답답해. 이윽고 지독한 고통이 밀려왔다. 발에서 심장까지 냉기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심한 통증에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헛구역질에 이어 결국 구토가 나왔다. 샤를르는 놀라 어쩔 줄 몰랐다. 문득 그는 대야에 묻어있는 하얀 모래알 같은 것을 발견했다. 이게 뭐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샤를르는 그녀의 배에 손을 얹었다. 엠마가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어깨가 부들부들 떨리고 안색이 창백했다. 맥박도 매우 느려졌다. 헬쓱한 얼굴에 땀방울이 솟는가 싶더니 곧 한기가 도는 듯 이를 딱딱 부딪혔다. 그 와중에도 엠마는 미소를 보이는가 싶더니 곧 경련을 일으키며 비명을 질렀다. 너무 아파. 여보, 살려줘요. 대체 뭘 먹은 거요? 말 좀 해봐요. 그것이. 샤를레는 그녀가 준 편지 봉투를 찍고 급히 읽어보았다. 이런 큰일 났군. 엠마가 독약을 먹었어. 독약을. 누가 좀 도와줘요. 샤를레의 고함 소리에 사람들이 뛰쳐나왔다. 펠리시테는 약국으로 달려갔다. 르 프랑스와 부인이 그녀의 말을 듣고 옆집 사람에게 알렸다. 갑자기 온 동네가 시끄러워졌다. 엠마는 혼수 상태에 빠졌다. 샤를르는 정신이 나간 듯 방안을 서성거리며 머리카락을 쥐어뜯었다. 오메는 이폴리트에게 빨리 카니베 선생을 불러오라고 일렀다. 또 루앙에 있는 라리비에르 박사에게도 연락했다. 겨우 마음을 안정시킨 샤를레는 오메와 함께 비소를 해독할 길을 찾아보았다. 하지만 딱히 방법이 없었다. 샤를레는 엠마가 누워있는 침대 옆에 가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엠마가 고통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만 우세요. 이젠 당신을 괴롭히지 않을 거예요. 왜 이런 무서운 짓을 한 거요? 어쩔 수 없었어요. 내가 나쁜 사람이요.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었어야 했는데. 당신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부드러운 그녀의 손길이 불쌍한 남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샤를레는 감정이 더욱 격앙되었다. 사랑스러운 아내를 이대로 보내야 한단 말인가? 엠마는 지금까지 되풀이된 수많은 배반과 타락과 덧없는 갈망이 끝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자 마음이 편해졌다. 그녀는 베르트를 보고 싶다고 했다. 아이는 어수선한 방안이 무서운 듯
누나를 이리저리 굴렸다. 침대에 엄마가 땀을 흘리며 누워 있었다. 엄마, 눈이 왜 저렇게 커졌어? 무서워. 아이가 펠리시트에게 달라붙었다. 엠마가 손을 내밀자 울음을 터뜨리기까지 했다. 그만둬. 어서 데리고 나가. 한쪽 구석에서 흐느끼고 있던 샤를르가 소리쳤다. 밤이 깊어지자 엠마의 증세는 조금 호전되는 듯 했다. 급히 달려온 카니베 선생은 위장을 세척하기 위해 구토제를 처방했다. 엠마가 피를 토했지만 증상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고통이 엄습하자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거참, 위세척을 했으니 원인은 제거된 셈인데. 불안해진 카니베 선생은 급기야 아편 성분이 있는 해독제를 먹이려 했다. 그때 라리비에르 박사가 들어왔다. 그는 의학계에서 존경받는 유명한 인물이었다. 그는 엠마의 상태를 살펴보고 이맛살을 찌푸렸다. 너무 늦었네. 방법이 없어. 박사는 마부에게 일러둘 것이 있다는 핑계로 그 자리를 빠져나갔다. 카니베도 그 뒤를 따랐다. 천성적으로 명사들을 좋아하는 오메는 두 사람을 집으로 모셔가 식사를 대접했다. 음식을 삼키면서 오메는 환자의 상태를 처음부터 이야기했다. 처음에는 갈증을 느끼더니 상복부에 통증이 왔고 심한 설사 후에 혼수 상태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왜 독약을 먹었죠? 글쎄요. 그녀가 어디서 비소를 구했는지도 의문이에요. 곁에서 식사 시중을 들던 쥐스탱이 그 말을 듣고 접시를 마룻바닥에 떨어뜨렸다. 깨진 접시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다. 이런 바보 같은 녀석. 오메는 소리를 지르다가 곧 입을 다물었다. 용빌에서 비소를 구할 곳은 자신의 약재 창고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재빨리 화제를 바꾸었다. 저는 처음에 환자의 증세를 보고 분비물을 모아 성분 분석을 하려고 했습니다. 카니베 선생이 말했다. 현명한 판단이요. 하지만 그보다는 목에 손가락을 넣어 구토를 시키는 편이 나았을 거요. 의학에 대한 지식을 나누면서 오메는 으쓱한 기분을 느꼈다. 식사가 끝나자 라리비에르 박사는 곧장 루앙으로 돌아갔다. 엠마의 소식을 듣고 부르니지행 신부가 달려왔다. 오메와 카니베가 그 뒤를 따랐다. 엠마는 눈을 크게 뜬 채 헐떡이고 있었다. 신부가 나직한 목소리로 기도하자 엠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신부는 그녀의 온몸에 성유를 뿌리며 축복을 내렸다. 당신의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함께 하기를 하느님의 자비에 몸을 맡기소서. 엠마는 꿈에서 깨어난 듯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거울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다. 잠깐 동안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던 엠마가 눈물을 떨구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영혼이 육체를 떠나려는 듯 경련이 파도처럼 일어났다. 신부의 목소리도 커졌다. 문득 밖에서 남학신 끄는 소리와 함께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따뜻한 햇살에 유혹되면 아가씨도 사랑의 꿈을 꾼다네.
그 소리에 엠마가 벼랑간 몸에 전기가 통한 듯 벌떡 일어나 입을 떡 벌렸다. 그날은 몹시도 바람이 불어 짧은 치마가 날아가 버렸네. 그리고는 노래 가사처럼 그녀의 영혼도 훨훨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다. 그 이후 여보, 안 돼. 이렇게 헤어지다니. 너무 억울해. 엠마가 숨을 거두자 샤를르가 달려들어 그녀를 포옹하며 소리쳤다. 오메와 카니베가 급히 그를 밖으로 끌어냈다. 진정하세요. 이젠 다 끝났어요. 날 그냥 내버려 두시오. 그녀는 내 아내요. 이제 고인을 편안하게 모시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집에 있어야 해요. 오메가 진정제를 먹였지만 샤를르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그러자 신부가 그를 설득했다. 결국 그는 장례식에 동의한 다음 울면서 자신의 요구사항을 적었다. 결혼 때 입던 옷을 입히고 흰 구두에 화관을 씌워 매장할 것, 참나무와 마호가니, 나베 세겹으로 만든 관을 쓰고 덮개는 녹색 빌로드로 장식할 것. 약사와 신부의 입이 떡 벌어졌다. 빌로드까지 쓸 필요가 있을까요?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 텐데. 내 아내의 장례입니다. 쓸데없이 간섭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걱정하자 샤를리는 흥분해서 소리를 질렀다. 그러다 하녀가 잠자리를 마련해주자 무너지듯 잠에 빠져들었다. 새벽에 잠이 깬 샤를리는 엠마의 얼굴에 볼을 부비면서 하염없이 중얼거렸다. 엠마. 연락을 받은 보바리 노부인이 새벽녘에 도착했다. 모자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 밤이 되자 조문객들이 몰려들었다. 샤를리는 말없이 그들을 맞이했다. 하녀와 르 프랑스와 부인, 보바리 노부인이 엠마에게 수의를 입혔다. 아, 가엾으신 분. 참 아름답군. 당장이라도 일어날 것만 같아. 방 안에는 오메가 가져온 향초가 타오르고 있었다. 푸르스름한 연기가 창문께에서 흘러들어온 밤안개와 얽혀들었다. 별빛이 반짝이는 조용한 밤이었다. 오메와 부르니지행 신부가 함께 밤샘을 하고 있는데 하녀가 들어와 말했다. 나리께서 마님의 머리카락을 간직하고 싶답니다. 그럼 잘나가렴. 제가 어떻게 해요? 그녀가 겁을 내자 약사가 가위를 들었다. 하지만 그 역시 손을 떨면서 가위질을 하여 엠마의 아름다운 검은 머릿결이 엉망이 되고 말았다. 아침이 되자 마지막 장례 절차가 진행되었다. 신부가 시신을 향해 성수를 뿌리자 오메는 소독용 클로르액을 방바닥에 뿌렸다. 드디어 인부들이 관에 못질을 했다. 화려하게 장식된 관이 광장으로 옮겨지자 용빌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때
루월 노인이 도착했다. 그는 딸의 관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다. 루월 노인은 사건이 일어난 지 36시간 만에 보바리 부인이 위독하다는 오메의 편지를 받았다. 이미 엠마가 숨을 거둔 뒤였지만 오메는 노인에게 충격을 줄까봐 적당히 말을 얼버무렸다. 그래서 루월 노인은 딸이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허둥지둥 달려왔다. 말을 타고 오는데 나무에서 자고 있는 검은 암탉 3마리를 발견했다. 그는 불길한 징조에 몸을 떨었다. 내 딸은 괜찮을 거야. 사위가 의사인데 죽을 리가 있겠어? 루월 노인은 불안한 생각을 떨치기 위해 캔캉푸아에서 커피를 석 잔이나 연거푸 마신 다음 말에 올라 채찍을 휘둘렀다. 하늘은 푸르고 나무는 산들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마을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말을 타고 쏜살같이 달려오는 노인을 보았다. 어찌나 서둘렀던지 말의 등에 피가 맺혀 있었다. 이윽고 제정신을 찾은 루월 노인은 사위의 가슴에 기대어 하염없이 울었다. 내 딸 엠마가, 내 자식이 대체 어찌 된 일인가? 모르겠습니다. 저도. 샤를르도 함께 흐느꼈다. 장례식은 성당에서 치러졌다. 샤를르는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다. 이윽고 엠마의 관이 묘지로 옮겨졌다. 사람들이 미리 파놓은 구덩이 주변으로 모였다. 관이 내려지자 부르니지행 신부는 오른손으로 성수를 뿌리고 왼손에 든 삽으로 흙을 부었다. 그 뒤를 이어 샤를르가 두 손으로 흙을 뿌리다가 자신도 함께 묻히겠다며 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 그를 끌어냈다. 모든 의식이 끝난 뒤 루월 노인은 샤를레에게 베르트를 잘 돌보라고 이른 다음 용비를 떠났다. 언덕 위에서 노인은 그 옛날 결혼한 딸을 토스트에 보내면서 그랬던 것처럼 쓸쓸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그날 밤 샤를레는 어머니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앞일이 걱정이었다. 노부인은 용빌로 이사를 오겠다고 말했다. 이젠 같이 살자꾸나. 보바리 노부인은 몇 년 전부터 서먹했던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말투도 다정했다.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건만 샤를레는 엠마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날 밤 로돌프는 마음을 달래기 위해 하루 종일 사냥을 하고 돌아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레옹도 먼 곳에서 자고 있었다. 그 시각 잠을 이루지 못하는 또 한 사람이 있었다. 전나무에 둘러싸인 방금 흙을 덮은 무덤 앞에서 한 소년이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다. 그의 여린 가슴은 달빛보다 적막하고 어둠보다 깊은 회환에 짓눌려 헐떡였다. 갑자기 묘지의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레스티브 두아가 낮에 두고 갔던 삽을 찾으러 왔던 것이다. 그는 날쌔게 담장을 뛰어넘어
달아나는 쥐스탱을 발견하고 드디어 감자도둑의 정체를 알아냈다며 쾌재를 불렀다. 샤를레는 다음날 유모에게 맡겼던 어린 딸을 데려왔다. 처음에 베르티는 엄마를 찾으며 울었지만 곧 잊어버렸다. 아이가 명랑하게 놀면 놀수록 샤를레의 상실감은 커져만 갔다. 약사의 귀찮은 위로도 지겹기만 했다. 레레는 한패인 뱅사리를 앞세워 샤를레를 괴롭혔다. 두 사람의 농간에 넘어간 샤를레는 엄청난 금액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결국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팔아야 했다. 그 와중에도 엠마의 가구만은 절대로 처분하지 않았다. 보바리 노부인이 그 사실을 알고 화를 냈지만 샤를르가 더 성을 냈다. 아들이 딴 사람처럼 변하자 노부인은 집을 나가버렸다. 샤를르가 파산했다는 소문을 듣고 또 다른 승냥이들이 몰려들었다. 랑프레르 선생은 가르치지도 않은 6개월치 피아노 교습료를 청구했다. 루앙의 책방에서는 3년치 구독료를 독촉했고 롤레 부인은 그동안 엠마의 편지 심부름을 해준 삭스를 요구했다. 빚쟁이들의 독촉은 끝없이 이어졌다. 샤를르는 밀린 치료비를 받아 해결하려 했지만 턱없이 부족했다. 그 와중에 하녀 펠리시테는 옷장에 남아있던 엠마의 물건을 몽땅 들고 테오도르와 함께 달아났다. 고통스러운 나날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샤를레는 다락방에 올라갔다가 상자 안에서 수상한 편지를 발견했다. 엠마, 정신을 차리세요. 용기를 내세요. 나는 당신의 삶을 불행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로돌프의 편지였다. 하지만 그는 편지의 정중한 문구를 보고 애써 고개를 저었다. 아마 정신적인 애정을 나누었던 모양이군. 분명히 로돌프는 엠마를 사랑했을 것이다. 세상 어느 남자가 그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니 엠마가 더욱 그리워졌다. 그때부터 샤를레는 생전에 엠마가 좋아했을 것 같은 치장을 했다. 에나멜 장화와 흰 넥타이를 샀고 수염에 머리기름을 발라 빳빳하게 세웠다. 엠마가 그랬던 것처럼 레레가 내미는 어음에 닥치는 대로 서명했다. 마치 죽음 저편에서 엠마가 그를 타락시키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는 부엌에 있던 은식기와 객실의 가구도 모조리 처분했다. 그리고 텅 빈 거실에서 죽은 아내와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베르티는 곁에서 그림을 그렸다. 딸아이는 몹시 사랑스러웠다. 장밋빛 볼에 금발머리, 작은 얼굴을 갸웃거리며 미소 지을 때면 엠마의 환영을 보는 것만 같았다. 이젠 아무도 그들을 찾아오지 않았다. 쥐스탱은 루앙으로 가서 식료품상 점원이 되었고 오메는 잡지 루앙의 등불을 이용해 보조금을 횡령하는 교회 부속 학교를 공격하더니 빈민층의 교육 문제, 철도 등 여러 분야의 독서를 퍼부으며 일약 지방의 명사로 떠올랐다. 그러자 거만해진 오메는 차츰 보바리를 멀리했다. 이윽고 쌓일 대로 쌓인 빚이 샤를르의 생활을 위협했다.
레레가 어음 날짜를 연장해주지 않아 다시 차 앞 통지가 날라왔다. 다급해진 샤를리는 어머니에게 매달렸지만 노부인이 베르트를 달라는 말에 고개를 젓고 말았다. 그래서 모자 간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졌다. 그때까지 샤를리는 엠마가 생전에 쓰던 책상의 비밀함을 열어보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열쇠를 돌리고 용수철을 눌렀다. 그리고 경악했다. 그 안에는 레옹이 엠마에게 보낸 편지로 가득했다. 아, 어쩌면 이럴 수가. 흥분한 그는 방 구석구석, 가구와 가구, 서랍과 서랍을 모조리 뒤집어 엎었다. 그리고 배신감에 치를 떨며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또 다른 상자를 발견하고 발로 걷어차자 이번에는 로돌프의 연애 편지가 쏟아져 나왔다. 아, 엠마, 엠마. 그날부터 샤를르는 넋이 나간 듯 집에 틀어박혀 왕진도 가지 않았다. 수염도 깎지 않고 눈에 핏발을 세운 채 집안에서 서성대다가 큰 소리로 울기 일쑤였다. 얼마 뒤 빚에 쫓긴 샤를르는 말을 팔러 시장에 갔다가 로돌프를 만났다.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두 사람은 안색이 일그러졌다. 로돌프는 될 대로 되라는 기분으로 맥주나 한잔 하자고 제안했다. 샤를르는 아내가 사랑했던 남자를 보자 마음이 몹시 착잡했다. 자신이 이작자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로돌프는 잔뜩 긴장해서 뜻없이 농작물이나 가축 이야기를 늘어놓다가 문득 샤를르의 날카로운 시선을 느끼고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샤를르는 곧 눈을 내리깔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중얼거렸다.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 운명의 장난 아니겠소? 다음 날 샤를르는 안뜰의 벤치에 몸을 맡겼다. 밝은 햇빛이 푸른 잎사귀 사이로 스며들고 제스민 향기가 짙게 풍겨왔다. 그는 문득 사랑에 빠진 청년처럼 가슴이 답답했다. 오후 늦게 베르트가 집에 왔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있는 아버지를 발견하고 다정하게 말했다. 아빠, 식사하셔야죠. 그러면서 한 손으로 샤를르를 살짝 건드렸다. 하지만 샤를르는 힘없이 땅바닥에 나동그라졌다. 손에는 길고 검은 머리카락을 쥐고 있었다. 오매의 연락을 받고 카니베 선생이 달려와 시체를 해부했다. 하지만 어떤 원인도 찾아내지 못했다. 사람들이 집을 비롯해 모든 살림살이를 처분하고 부채를 해결하고 나니 12프랑 75상팀이 남았다. 이것은 어린 보바리가 할머니에게 갈 차비였다. 보바리 노부인도 그의 세상을 떠나고 가난한 고모는 생활고에 찌들자 어린 베르트를 면사 공장으로 보냈다. 샤를르 보바리가 죽은 뒤 세 사람의 의사가 용빌에 들어왔지만 오매의 등살에 못 이겨 모조리 쫓겨났다. 반대로 오매의 고객은 줄을 이었다. 당국에서는 그를 높이 평가했고 여론도 그의 편이었다. 오매는 최근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받았다.